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교수 탈레스 테이셰이라. 그는 지난 8년간 수백 개의 기업과 고객 데이터를 분석하며 하나의 질문에 몰두했습니다. 왜 어떤 기업은 고객을 뺏기고 어떤 기업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는가? 그 질문의 해답이 바로 디커플링, 고객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는 현상을 다룬 책입니다. 직장인에게는 일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냥 지시받은 일이 아니라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주는 과정인지 비즈니스 전체 맥락이 보입니다. 조직의 앞단과 뒷단을 연결해 일할 수 있게 되는 감각을 키워준다는 뜻입니다. 대표님에게는 고객 행동 변화 기반의 혁신 전략을 설계할 수 있는 프레임이 생깁니다. 스타트업의 파괴적인 디커플링 전략과 기존 기업이 대응해야 할 전략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디지털 전환을 고객 중심 시각에서 해석하게 도와주는 책이기도 해요. 이 책의 핵심 개념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고객 가치 사슬의 분리입니다. 고객이 제품을 접하고 구매하고 사용하는 모든 과정이 하나의 사슬로 엮여 있으면 그것이 고객 가치 사슬인데요. 이 흐름을 신생기업이 중간에서 분리해서 가져간다면 어떨까요? 넷플릭스는 비디오 대여업에서 콘텐츠만 가져왔고, 에어비앤비는 숙박 제공은 그대로 두고 예약과 탐색만 가져왔습니다. 아마존은 오프라인 쇼핑의 비교 탐색은 고객에게 맡기고 최종 구매만 가져왔죠. 디커플링 개념에 대해 조금 감이 오시나요? 이러한 디커플링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치 창출 디커플링입니다. 핵심 기능만 분리하는 것인데, 쉬운 예로 유튜브의 롱폼 영상 중 일부를 쇼츠로 재편집하는 것도 가치 창출 디커플링입니다. 두 번째는 가치 잠식 디커플링입니다. 고객 입장에서 불필요한 단계를 제거하는 것인데, 일례로 쿠팡의 원터치 결제 시스템이 가치 잠식 디커플링입니다. 세 번째는 대가 부과 디커플링입니다. 고객이 지불하던 비용을 줄이거나 없애는 전략인데요. 이케아는 조립과 배송을 고객에게 맡김으로써 가구 자체 가격을 낮췄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가구를 구매해서 배송받는 비용보다 훨씬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됐죠. 이렇게 파괴적인 후발주자들의 디커플링 전략에 기존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리커플링 전략을 씁니다. 고객이 분리해 놓은 단계를 다시 묶어서 통합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죠. 자원이 풍부한 대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또 선제적으로 디커플링을 하기도 합니다. 스스로 먼저 가치 흐름을 쪼개고 재구성하는 전략이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책의 70% 정도를 필사했습니다. 그 정도로 내용이 진짜 좋은 책이니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책 디커플링에 나오는 구절을 읽어드리고 제 경험을 나누겠습니다. 디커플링의 힘. 고객은 통합이 아닌 전문화를 원한다. 소비자의 마음속에서 작동하는 통합의 힘은 여러 차량이 서로 연결되도록 한다. 반대로 전문화의 힘은 연결된 차량을 분리시킨다. 디커플링. 즉, 분리가 일어나려면 전문화의 힘이 통합의 힘보다 강해야 한다. 다시 말해, 단일 공급자를 통해 전체 구매 과정을 수행하는 것보다 두 곳 이상의 공급자를 통해 구매 과정을 나누는 전문화에서 얻는 혜택이 더 많다고 소비자 스스로 인식해야 한다. 다시 말해, 어떤 쇼핑객은 편의성을 위해 자신의 쇼핑 니즈를 한 대로 모을 것이다. 이것이 통합의 힘이다. 반면에 다른 쇼핑객은 돈을 아끼기 위해 쇼핑 니즈를 특화된 소매점으로 분리하는 것이다. 이것이 전문화의 힘이다. 저는 또래에 비해 사업을 무에서 시작해 일정 수준 궤도에 올려놓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감사한 경험이죠. 저는 이 시기에 시행착오를 통해 배운 지식을 사람들에게 팔고 싶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지식이 대표님들에게도 유용하지만 그 누구보다 직장인 분들께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제가 가진 지식을 정의하는 것이 참 어렵더라고요. 제가 경험한 전체 과정이 사업이니까 사업 강의를 할까? 그런데 그렇게 강의를 하면 직장인들은 듣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고민들을 사업 시작 전에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소비자들이 결정하게 하자 였습니다. 비유하자면 저는 음식 간을 잘 맞춰서 대부분의 음식을 맛있게 잘 만드는 요리사입니다. 그런데 손님들이 순댓국을 좋아할지, 돈가스를 좋아할지, 된장찌개를 좋아할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인스타그램을 개설해 제 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 음식간 잘 맞춥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음식이 무엇인가요? 제가 다 만들어 드릴게요. 여기서 음식간에 해당하는 것이 저의 관점이고,
여러분이 무슨 질문을 해도 제 관점으로 돌파구를 만들어 드릴게요가 모두의 사수를 처음 시작했을 때 콘텐츠의 방향성이었어요. 예를 들어 소설 빨간머리엔을 읽고 애니 종합 광고 대행사의 신입사원으로 입사하면 어떤 마케팅을 시키는 것이 좋을까? 콘텐츠, 퍼포먼스, 바이럴, CRM? 이런 질문들과 함께 제 생각을 담은 콘텐츠를 만들어서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구독자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그 구독자분들께서 저에게 가장 먼저 차려달라고 한 음식상은 독서 모임이었습니다. 영진님, 영진님이랑 함께 책 읽고 토론하고 싶어요. 영진님 관점으로 이 책이 어떻게 풀이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요청을 받고 15명을 모아 사업을 시작한 것이 모두의 사수의 첫 번째 유료 서비스였습니다. 참여 비용은 5만 원이었는데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토론을 하니까 조금씩 사람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특히 자기 사업을 운영하는 대표님들께 입소문이 나기 시작해서 제가 운영하는 반이 크게 대표님 반과 시니어 반으로 나뉘게 됐습니다. 시니어 반은 5년차 이상 직장인들이 주로 참여했는데요. 이들의 가장 큰 고민은 직장 생활 내 인간 관계였어요. 리더십 문제죠. 위에서 미션은 주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 동료들과 협업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갈등이 조율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저는 사업 초기에 팀빌딩 경험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 방면에서 실무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었어요. 대표님들은 언제나 고민이 매출이죠.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내 제품과 서비스를 잘 노출시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불철주야 하시는데 사실 마케팅은 해야 할 시기가 있고 마케팅을 하지 말아야 할 때에는 생산성 관리에 집중해야 돼요. 쉬운 예로 겨울에는 핫팩이 많이 팔리니까 핫팩을 파는 회사는 당연히 바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여름에 핫팩을 구매하지 않는다고 마케팅에 돈을 많이 써서 구매하게 만들려고 하는 회사는 없잖아요. 어리석은 의사결정이니까요. 우리가 핫팩, 아이스팩처럼 계절성이 명확한 제품은 이런 판단을 쉽게 하는데 책상, 장례 서비스처럼 365일 내내 수요가 있을 것 같은 이런 유형의 서비스는 365일 내내 빡세게 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세상의 모든 서비스는 성수기와 비수기가 있기 마련입니다. 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급자끼리 단합해서 특정 시기에 할인 행사를 정기적으로 반복하면 소비자들은 구매를 그 시기까지 기다렸다가 구매하겠죠. 대표적으로 인테리어 시장은 봄부터 성수기입니다. 모든 브랜드들이 그때 행사를 시작하니까요. 장례 서비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많이 돌아가시는 계절과 적게 돌아가시는 계절이 있습니다. 시기마다 완급 조절을 해야 하죠. 그래서 마케팅만큼 중요한 것이 생산성 관리인데요. 저는 정말 감사하게도 마케팅과 생산성 관리에 대해서 정말 많이 시행착오를 해봤어요. 사업 초반에는 제품을 팔아야 하니까 마케팅이 필요하죠. 그렇게 제품이 많이 팔리기 시작하면 혼자 힘으로 안 되는 상황까지 성장하게 돼요. 그러면 사람을 채용해야 하고, 채용한 사람에게 일을 시켜야 하겠죠. 이때부터 리더십이 필요해집니다. 그렇게 사람들과 일을 하다 보면 어떤 팀은 적은 인원으로도 매출을 많이 내는데 어떤 팀은 항상 사람이 부족하다고 인원을 충원해달라고 성화해요. 그런데 매출은 또 부진하고요. 이 시기부터 생산성에 대한 고민이 깊어집니다. 지금 매출 규모에서 사람은 몇 명이 적당하지? 우리 회사 인원은 적당한가, 많은가, 부족한가? 또 월급은 어떻게 재분배해야 하지? 이런 고민들이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사업의 시기마다 겪게 되는 핵심 문제들을 단계별로 많이 경험해 봤기 때문에 대표님과 일하는 직장인들에게 시기에 맞는 조언을 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업이라는 전체 집합이 마케팅, 리더십, 생산성 관리로 디커플링 됐습니다. 덕분에 제가 처음부터 생각했던 직장인과 대표님을 고루고루 고객으로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제 사례처럼 처음부터 디커플링을 기획해서 하는 것보다는 실제 고객들의 반응을 관찰하면서 고객이 원하는 방향으로 디커플링 하는 것이 이 책 취지에도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디커플링을 책으로 이해하기 전에 시행착오로 먼저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고객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은 필요 없어 하는지 그걸 직장 생활과 사업을 통해 깨달았고 이 채널에서는 그 시절에 기록한 것을 회고하며 여러분께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디커플링은 제 시행착오의 개념과 구조를 만들어준 책이었어요. 혹시 여러분도 지금 무언가 다 하려는 마음 때문에 지치고 힘들다면 이 책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일과 선택에 작은 힌트가 될 수 있는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가 10년 전 일도 어제 일처럼 또렷하게 기억하는 이유는 이런 책을 읽을 때마다 단순히 밑줄만 치고 넘어가지 않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이에요. 책 한 권을 읽어도 제대로 곱씹고 나에게 맞는 질문을 던지기 위해 필사 독서라는 방식으로 읽고 기록해 왔거든요.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하자고 해주셔서 지금은 리드 앤리드 필사 클럽이라는 이름으로 같이 읽고 같이 질문하고 같이 성장하는 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필사 노트도 직접 만들었어요. 시중에는 제 마음에 딱 드는 노트가 없더라고요. 기록하고 회고하는 습관을 만들고 싶은 분들께 도움이 될 겁니다. 설명란에 클럽 참여 링크와 노트 구매 링크를 함께 남겨둘게요. 관심 있으시면 꼭 한번 들러봐 주세요. 제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